오늘 새벽에 챔피언스리그 32개 팀의 모든 조추첨이 완료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 축구 팬분들은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가 속한 나폴리가 어떤 조에 가느냐 그리고 어떤 팀들을 만나서 그래도 토너먼트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보실 것 같은데 일단은 A조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의 나폴리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네, 사실 이제 그 조추첨 직전까지만 해도 혹시 같은 조에 걸리면 어쩌지? 만약에 같은 조면 어땠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쉬웠을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약간 분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축구 영상 주제를 삼을 때가 그치. 경기 생방송을 볼 때도 왜냐면 같은 조면 같은 시간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날짜가 같을 가능성이 그러면 있으니까. 채널을 병행을 해서 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 시간에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기 중계까지 겹쳐버리면 경기를 둘 다 놓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생각이 나서 같은 조에 안 걸렸으면 했는데 안 걸린 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다행인 것도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따로따로 다른 팀들과 경기하는 걸 보고 싶지 만약에 그러니까. 붙는다면 좀 토너먼트 위에서 맞아요. 맞대결 하는 거는 긍정적이지만 그치. 축구가 이제 다른 스포츠랑 다르게 두 개 틀어놓고 보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맞아요. 아무튼 다른 조가 걸리게 됐습니다. A조와 이제 D조고요. 김민재 이제 나폴리는 아약스, 리버풀, 레인저스와 함께 그룹 A. 손흥민 선수의 이제 토트넘은 프랑크푸르트, 스포르팅 마르세유와 이제 그룹 D인데 그룹 A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간략 총평만 해보겠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사실 아약스, 리버풀, 나폴리, 레인저스잖아요. 일단 리버풀의 1강이 현재로서는 예상이 되긴 해요. 대부분의 그 현지의 어떤 예상들 분위기만 보더라도 일단 리버풀이 제일 최우선적으로 강할 것이다. 예. 이거는 뭐 아약스랑 나폴리가 약해서가 아니고 그간에 보여준 리버풀의 어떤 그 챔피언스리그 내에서의 성적이나 전력이 다른 팀들보다 훨씬 더 윗단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1강이라고 좀 분류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당장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전승 기록한 세 팀 중에서 두 팀이 한 조예요. 아약스랑 맞아요. 리버풀. 근데 아약스는 벤피카한테 빠르게 토너먼트 단계에서 16 떨어졌고 강에서, 네. 리버풀은 챔스 결승까지 갔고 물론 리버풀이 지금 리그에서는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게 챔피언스리그는 또 다른 얘기니까. 그렇죠. 근데 리버풀의 경우도 변수는 있습니다. 만약 조별리그 일정 때까지 부상자가 많은 상태로 임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네, 그렇다면 왜냐면 8월에 지금 분위기만 보잖아요. 리버풀도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어요. 맞아요. 게다가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는 부상자. 네, 많은 부상자가 만약 9월 달까지도 계속 이어진다면 혹시 모를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약간의 유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다음은 나폴리인데 사실 나폴리가 지금 초반에 베로나 만났고 몬차 만났죠. 일정이 아직까지는 좀 쉬운 감이 없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폴리의 경우는 앞으로 있을 일정들 곧 있으면 피오렌티나도 상대하고 9월 한 중순쯤에는 AC 밀란하고의 경기도 있는데 이때 맞대결에서 어떤 결과와 과정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이 조가 리버풀, 나폴리의 2강이 될지 아니면 리버풀 1강에 나폴리, 아약스 2중이 될지 이게 조금 부여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나폴리가 중요하죠. 나폴리 입장에서도 지금 최근에 2연승 달리면서 좋은 흐름이긴 한데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맞아요. 상대가 상대이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좀 평가를 좀 보류하는 느낌이죠.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2강이 되느냐 1강이 되느냐는 나폴리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아약스인데 사실 지난 시즌에 오히려 아약스의 경우는 스쿼드나 그 터너 감독의 그 시즌들을 봤을 때 전력이 좀 완성된 시기에 가까웠어요. 알레도 있었고 뭐 당연히 이제 뭐 그 팀에서 좋은 활약을 해줬던 뭐 마즈라위, 리산드로 등등의 다양한 선수들이 있었고 흐라베베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까지 언급했던 선수들 모두 떠났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감독도 떠났어요. 올 시즌은 감독과 선수단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약간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느낌이 들고 이 시기에 아약스를 만났다는 거는 적어도 지난 시즌에 아약스를 만나는 것보다는 상대 팀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덜한 상황이다. 그래서 아약스는 현지 프리뷰도 그렇고 1강이나 2강으로 만약에 이 조를 봤을 때 아약스가 2강에 포함되는 사례는 거의 드물었습니다. 1강이 된다면 리버풀, 2강이 된다면은 리버풀, 나폴리. 맞아요. 아약스는 현실적으로 조금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생각보다 빠르게 두 팀이 완성이 된다면 그렇다면 또 아약스 역시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다음은 이제 레인저스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A조의 최고 복병입니다. 그래요. 레인저스가 제라드 감독의 후임인 반 브론크호스트가 지금 감독으로서 매우 잘해주고 있어요.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준우승팀. 그래도 리그에서는 계속 선전을 좀 하고 있는데 16강을 가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 리버풀, 나폴리, 아약스와 한 조기 때문에 레인저스는 16강은 어려운데 현실적인 목표라면 조 3위를 차지할 시 유로파리그 노가웃 라운드 스테이지 그러니까 16강 이전에 치러지는 유로파 조 2위 팀들과의 토너먼트 플레이오프의 그 경기를 치르게 되거든요. 조 3위를 좀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나 싶고 또 하나는 리버풀, 나폴리, 아약스가 아마 세 팀 중 두 팀이 이제 16강으로 올라가는 그런 자리 싸움을 벌이게 될 텐데 가능성이 아무래도 이 세 팀 레인저스에게 발목이 잡히는 팀은 매우 위험해질 겁니다. 이게 스코틀랜드 원정도
뭐 빡세요. 그리스나 러시아, 터키 원정만큼 빡센 데 중에 하나이기 맞아요. 때문에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어요. 예전에 셀틱도 홈에서 막 바르셀로나 잡기도 하고 그치. 막 그런 것들을 보면 아마 리버풀, 나폴리, 아약스는 레인저스의 고춧가루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레인저스는 이들 중에 하나라도 잡아내서 최대한 조 3위 경쟁 이쪽에 좀 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들여다볼 만한 포인트는 질리도록 만나는 리버풀과 나폴리를. 그러니까 은근 뽑았어요. 자주 만나. 챔스도 그랬고 유로파 때도 그랬고. 네, 근데 이 두 팀이 또 만나면서 재밌는 볼거리가 성사됐죠. 반다이크 대 반도다이크. 그렇죠. 예. 김민재 선수가 좀 얼마나 또 좋은 수비를 해줄지 개인적으로 좋은 수비 꼭 해줬으면 좋겠네요. 수비기 때문에 뭐 직접 부딪힐 확률은 뭐 세트 피스 정도의 얘기긴 할 것 같은데 최근에 나폴리 세트 피스 보면은 김민재 선수 쪽으로 공을 많이 띄우거든요. 네. 이러면 아마 반다이크랑 좀 경합하는 장면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카메라가 전환될 때마다 와 미쳤다. 와 미쳤다. 와 미쳤다. 이런 그림이 그치. 나오는 게 이 경기의 가장 우리가 말하는 베스트 스토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리버풀 나폴리의 만난 그동안의 전적을 보면 6경기 2승 2무 2패로 동률이에요. 예. 근데 보면 2010-11 시즌은 유로파리그 조별리그였는데 이때는 리버풀이 1승 1무로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2010-11 시즌이 리버풀 암흑기에 이제 문을 여는 시즌이었는데 당시 호지슨 감독이 리버풀을 지휘하던 때였고요. 자, 2018-19 시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인데 이때 1승 1패. 나폴리 홈에서는 나폴리가 잡았지만 안필드에서 이제 조별리그 6차전이 펼쳐졌는데 이때 리버풀이 쿨리발리를 제쳐낸 모하메드 살라의 결승골, 마지막에 밀리크의 슈팅을 막아냈던 알리송의 선방 덕에 1대 0으로 홈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리버풀은 16강, 나폴리는 조 3위로 유로파리그로 떨어졌죠. 또 희비가 굉장히 교차했던 경기였는데 이때가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만나요. 1년 뒤에 또 만납니다. 이때 나폴리가 복수에 성공해요. 홈에서는 또 잡아내고요. 그리고 안필드에서는 최종적으로 비기는 데 성공하면서 1승 1무로 이때 우위를 점하게 됐죠. 그래서 최종 전적은 6경기 2승 2무 2패. 그리고 나폴리가 직전 시즌에는 2019-20 시즌 때도 그랬고 2018-19 시즌 때도 그랬지만 홈에서는 지금 일단 적어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의 홈 2경기는 다 잡아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도 나폴리 홈에서 또 어떤 활약이 나올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지고 다시금 얘기 드리지만 김민재 대 리버풀. 아 재밌겠다. 네,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예전에 쿨리발리랑 모하메드 살라가 진짜 경기에서 충돌을 많이 했어요. 이게 신경전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공격하는 살라랑 수비하는 쿨리발리랑 살라 볼 터치 드리블 진짜 유려하게 잘하고 쿨리발리 폭넓게 커버하고 되게 진짜 서로 간에 진검승부가 펼쳐졌거든요. 뭐 2018-19 시즌에 살라가 이기긴 했지만 아마 이제 쿨리발리의 자리를 김민재가 대신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김민재 뭐 반도다이크 대 반다이크 구도도 있지만 살라 대 김민재. 맞아요.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살라 대 누네즈 대 김민재요. 김민재도 있잖아요. 그것도 있죠. 근데 누네스가 이제 어떤 활약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그 구도도 잡힐 것 같고 아마 현실적으로 후위가 살라를 막는 거는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워할 거거든요. 그래서 김민재 대 살라가 굉장히 재밌는 구도로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됩니다. 자 D조 한번 가보죠. 네, 간략평을 먼저 해보면요. 여기 팀들은 다 걱정이 많은 팀들이 모였습니다. 일단 프랑크푸르트는 지금 팀 전력과 컨디션에 많은 저하가 좀 발생이 됐고 스포르팅과 마르세유는 감독과 선수를 믿으나 어쩔 수 없는 체급 차이 때문에 걱정을 좀 하게 될 거예요. 뭐 스포르팅의 경우는 역시 아모린 감독의 지휘 그리고 그 기사를 보면 아모린 감독이 선수단에 대한 어떤 통솔, 동기부여를 굉장히 잘한다는 평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좋은 리더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마르세유는 일단 뭐 감독은 바뀌었지만 어쨌든 그간 이 구성되어 있는 선수들 그리고 오렌지 벨로드롬에서 만들어내는 그 어떤 분위기들 이런 부분을 좀 믿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이 두 팀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체급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럽지 않을까 싶고 토트넘은 콘테가 걱정스럽죠. 챔피언스리그에서 성적이 뭐 인테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성적이 늘 좀 좋지 않은 편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특히 직전 인테리어에서의 챔스 커리어는 너무 아쉬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의 이 들여다볼 포인트는 프랑크푸르트가 아무래도 좀 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일단 포트 1이기도 하고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프랑크푸르트가 생각보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팀인데 리그 성적은 11위였어요. 네. 마지막에는 유로파 집중하느라 거의 리그 경기는 대부분 좀 전력을 빼버리는 좀 아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어쨌든 리그 11위 팀이었고 포칼은 또 1라운드 탈락이었습니다. 네. 지난 시즌도 그 글라스너 감독이 지난 시즌 초반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겪다가 백4에서 백3로 전환이 되면서부터 이제 반등의 포인트를 잡아서 결국은 유로파리그에서 선전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유로파에서는 잘한다 한들 리그 성적은 11위라는 점을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올 시즌도 지금 시작은 리그에서는 좀 좋지 않아요. 슈퍼컵에서는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지긴 했지만 꽤 인상 깊은 경기를 저는 한 60분 정도까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력이. 근데 이 지금은 2무 1패고요. 분데스리가 15위. 자, 18개 팀 중에 15위입니다. 그리고 미넨전은 1대 6의 대패를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걱정스럽고 올 시즌 선수단 변동을 보면 뭐 알라리오 영입했고 마리오 게체 그리고 렌달 콜로 무아니 옹게네 여기 스모이치치
임대로 또 루카 펠레그리니까지 데려오면서 나름대로 보강이 좀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빠져나간 선수들의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특히 그 빠져나간 핵심이 2명. 핵심 수비수 힌터레거 은퇴를 했고요. 네. 그리고 핵심 윙백이었던 코스티치가 결국은 유벤투스로 이적을 했죠.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경기 볼 때 제일 눈에 띄었던 선수 중에 하나가 이제 코스티치인데 코스티치가 빠지면 아무래도 측면에서의 파괴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네. 코스티치가 되게 놀라운 게 웬만한 자세에서도 밸런스가 쉽게 흐트러지지 않고 동료 지원을 진짜 잘해요. 오른반, 침투, 왼발 킥, 패스 다양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 선수는 최대한 동료에게 양질의 기회를 제공하는 어떤 옵션이 됐는데 이 선수가 빠져나간 자리가 매우 큰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 첫 번째 수비가 불안합니다. 힌터레거가 지난 시즌 백스리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제 동료 선수들을 좀 리딩하고 자리를 잡아주고 스위퍼 자리에서 이제 최후방 커버를 해주던 선수였는데 힌터레거가 빠지면서 아무래도 지금 수비에 리더가 부족한 느낌?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 자체가 쉽게 흐트러지거나 간격에 대한 조율이 좀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예전보다 이제 압박의 조직력도 매우 불안해졌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원래 이 3-4-3 기준으로 굉장히 강한 조직적인 압박을 좀 구사하는 팀인데 예. 높은 위치에서 볼을 끊고 그 지점에서 이제 빠르게 나가는 역습을 좀 노리는 팀이거든요. 근데 이 전술은 확실히 명과 암이 있어요. 잘 됐을 때는 되게 위에서부터 상대를 확실히 괴롭히고 높은 위치에서 끊어서 바로 역습을 칠 수 있는데 압박의 간격 조절이 안 되는 순간 역습에 아주 심한 약점을 드러내게 됩니다. 지금 프랑크푸르트의 최근 경기들을 보면 수비 뒷공간과 수비 미드필더 사이에 노출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토트넘에는 손흥민이 있죠. 그러네요. 네. 역습에 강한 선수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차범근의 옛날 팀 그리고 손흥민 이 어떤 맞대결 구도가 잡힌 것도 맞네. 그렇게도 되는구나. 스토리적으로는 되게 재밌는 포인트긴 한데 전술적으로 보면 프랑크푸르트가 최근 압박을 하긴 하는데 간격 조절이 안 되는 모습이 나와서 굉장히 불안하고 힌터레거 빠지면서 수비로 불안하고 그래서 공간이 많이 나올 겁니다. 여기를 카운터 치는 상황에서 손흥민과 뭐 케인 같은 선수들이 얼마나 잘 공략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되게 좀 재밌는 볼거리가 될 것 같고요. 자, 공격력도 많이 떨어졌죠. 측면 의존도가 큰 팀인데 윙백이 아무래도 그동안은 공격의 핵심이었습니다. 예. 근데 코스티치가 나가게 되면서 지금 윙백의 공격력이 상당 부분 약화가 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의 경우는 이제 올 시즌 들어서 글라스너 감독이 지금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슈퍼컵 때부터는 약간 이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3-4-2-1 기준으로 2에 서게 되는 예. 마리오 게체나 카마다 다이치 아니면 린스트랭가 같은 선수들 위주로 측면이 아닌 중앙 위주로 공격을 좀 하려는 시도들도 있었고 비교적 최근 경기에서는 백포를 또 실험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레알 마드리드전 때도 경기 중에 이제 변화가 좀 있긴 했지만 백포 실험도 하고 있는데 이런 실험들이 빠르게 수학으로 뭔가 성과로 이어진다면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때는 나름대로 정상적인 컨디션에서 경기를 좀 치를 수도 있겠죠. 근데 조별리그 시작되는 9월까지 팀의 윤곽이 빠르게 잡히면 긍정적이나 만약 지금처럼 계속 윤곽이 잡혀있지 않은 채로 다양한 실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놓이게 된다면 전력 누수 심하고 전술 정립 안 됐고 그러는 가운데 생각보다 프랑크푸르트는 분데스리가에서 이렇게 부진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도 우리의 이 사전 예상보다는 생각보다 약한 컨디션으로 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승점을 벌어놓은 이후에 리그 순위가 강등권이 아닌 상황에서 유로파 리그에 집중했던 지난 시즌이랑은 다르게 올 시즌은 시작부터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랑 병행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게 프랑크푸르트라서 맞아요. 사실 2포트인 토트넘, 3포트인 스포르팅, 4포트인 마르세유 모두 1포트 프랑크푸르트 만난 거 사실 땡큐 이거 네. 우리 16강 갈 수 있겠구나라고 제가 볼 때 D조에 있는 네 팀 다 생각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약간 아싸 16강 서로 네 팀이 다 얘기하는 맞아요. 그런 구도가 아닐까 싶고 드라러브 포인트는 이제 토트넘과 상대팀들의 전적입니다. 네. 프랑크푸르트는 이제 1982년 컵 위너스컵에서 만난 게 유일했어요. 오래됐네. 네, 1승 1패 82년이 이제 유일한 맞대결이었고 주원영 한 살 때. 그러네요. 그리고 스포르팅 마르세유하고는 첫 번째 맞대결이라고 합니다. 스포르팅은 이제 프리시즌 때 만났던 것 같은데 공식 경기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맞대결 전적이 있고 콘테 감독은 챔피언스리그 본인의 5시즌 중 토너먼트에 진입한 시즌은 고작 2시즌입니다. 1213 유벤투스 8강, 1718 첼시 16강. 다 과거이기도 하고 올라갔던 게 사실 마지막이 8강이니까 좀 네. 아쉬운 거죠. 맞아요. 예. 콘테 명성치고는 예. 과연 이번엔 어떨지 챔피언스리그에서의 선전을 좀 기원해 봐야 되겠죠. 아 재밌겠다. 김민재랑 네. 손흥민 둘 다 보니까. 예. A조, D조 이제 재밌는 볼거리들이 나올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인스타TV 입중계를 통해서 많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